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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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세종 이야기를 이곳 유튜브에 올린 지가 벌써 15번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올리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좀 세종 얘기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되게 이 친구들이 강의 듣는 건 별로 힘들고, 아무래도 친숙한 게 인터넷이나 어떤 그 SNS라서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하게 되었고, 또 일방적 강의보다는 좀 좌담회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역시 청소년을 생각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댓글을 좀 보니까 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좀 자세하게 충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세종 주기 특집부터 해서는 제가 좀 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대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세종은 과연 사대주의자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 사대주의자하고 사대 전략가하고 다른가요? 네, 달라요. 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 자체가 다른데. 맞습니다. 사대주의 하면 왠지 그냥 뭔가 이념적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걸 다 수단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략을 하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수단 차원에서 사대 외교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이영훈 교수님은 이제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책에서 세종을 사대주의자로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예시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군사 문제까지도 세종이 인륜의 차원에서 그냥 어질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군사의 문제를 망쳤다, 조선의 군대를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실록에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실록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여러분도 좀 이미 인터넷상으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제가 이영훈 교수님하고 몇 차례 지상 논쟁을 잡지를 통해서 벌였습니다. 이른바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주간조선이라는 잡지인데요. 거기에서 지상 논쟁 해가지고 이영훈 교수님이 반론을 저한테 박현무 교수의 비판에 답하다. 그래서 이제 2라운드라고 하셨는데, 제가 노비 제도에 문제가 있다, 팩트하고 어긋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셔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이게 그럼 뭐가 사실이냐, 저보고 좀 충분한 근거를 말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간략히만 좀 복습 삼아서 어떤 논리가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께서 세종을 16세기, 즉 세종이 15세기 살았던 사람이죠. 1418년부터 1450년까지 15세기 전반부에, 그런데 세종 사후에 16세기에 1500년대에 조선 노비가 폭증했다. 근데 바로 세종의 그런 제도적인 조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른바 세종이 노비의 인권을 아주 심각히 침해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비 종모법이라고 그래서 여자 노비와 천인이죠, 남편인 양인 또는 양반과의 결혼했을 때 종래 아버지 신분을 따르게 하던 태종 때 그것을 세종이 종모법, 어머니 신분을 따르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되게 여자가 천인이고 신분이 낮고 양반 등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가 많이 양산되면 전부 다 여성 쪽으로 따르다 보니까
폭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비 종모법이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양천교혼.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듣기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양민. 그러니까 과거 시험도 보고 이른바 자기의 어떤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신분층이죠. 양인에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 보는 양반층도 있어요. 과거 볼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천인은 그냥 그러면 천역하고 물려받는 노비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양민과 천인의 교혼, 서로 결혼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법을 세종이 장려하고 권장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방임했다. 근데 이런, 다시 말해 정리하면 노비하고 주인이 서로 결혼했을 때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하되 서로 결혼을 장려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노비 인구가 확 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어머니 쪽을 따르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노비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자녀를 낳게 되고 폭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반박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노비 종모법 자체는 이제 세종했지만 양천교훈이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에 앞서 짧게 좀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면 실록 어디를 봐도 천인 여자와 양인 남자 사이에 혼인을 허용하거나 장려했다는 대목이나 법률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종모법을 제정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 종과 양민의 결혼을 오히려 엄하게 금지하는 조치가 실록에 많이 나와요. 또 그런 지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용 교수님 제가 주간조선에서 양천교훈 기록이 어디도 없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반론하시냐면 양인과 양인 남자와 여자 노비의 소생을 자녀를 여자 노비 주인으로 재산으로 삼게 했으니 양천교훈을 이미 세종이 유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나오면 주인의 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종모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종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는 이 교수님 해석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양천교훈을 금지하는 국법이 있는데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천인 여자와 양인 남자가 혼인할 때 했다. 어겨가면서 혼인을 많이 했다. 사료를 제시하셔야만이 그렇게 양천교훈법을 했다. 또 그게 실제로 있다고 보는데 그런 해석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유인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용 교수님께서는 세종시대에 제정된 종모법이라는 원인 그리고 세종사후 노비 인구의 대확장이라는 결과 사실은 노비 인구가 대확장되었다는 명확한 사실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뭐냐면 가령 확대됐다 할지라도 노비가 폭증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양촌교혼이라는 부분이 매개가 돼야 되는데 종모법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빠진 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세기에 들어서 특히 16세기에 노비 폭증이 된 원흉이 세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대주의의 문제인데요. 이용 교수께서 이제 세종을 사대주의자다 또는 사대주의 국가 체제를 정비한 군주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제후국으로 딱 자리매김해서 그전 태종 때까지 하늘제사, 천제를 지내던 것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출정이 대마도 정벌처럼 그런 정벌할 때 군사들에게 의식을 하던 것을 황제만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또 주자 가례를 가지고 따라서 부왕이 사망했을 때 기업고 3년상을 국가를 정한 것. 그래서 주자 가례에 입각해서 조선을 제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전에 안 그랬는데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미 태조 이성계부터 해서 다 조선은 제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성계의 취임사에도 그게 나와 있죠. 세종이 이렇게 그전과 달리 우리 국가의성을 대폭 낮췄고 결정적으로 세종께서 그 황제를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 성심이
얼마나 그 지극히 하였는지 뭐 처녀라든가 조선의 처녀, 해청이라고 불리는 해동청, 우리가 보라매라고 부르는 호크죠. 그것을 지성으로 바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완벽한 4대의 예약이요. 그래가지고 세종을 비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세종을 18년 동안 연구를 한 입장에서 볼 때 명나라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해동청, 해청 같은 것을 안간힘을 다해서 갖다 바치려 노력했다는 이 교수님의 지적은 사실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논박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스러운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성심을 통해서 세종이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원인이 왜 했는지를 알고 또 실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세종을 4대주의자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 얼마나 억지인가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을 저는 4대주의자가 아니고 4대 전략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주의는 말 그대로 큰 나라의 것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고 숭배하는 그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났던 대외 의존적 성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나라 무조건 좋다는 거죠. 세종은 그와 반대예요. 목표가 분명해요. 국가 이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지성스러운 사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말하는 국가 이익은 나라에 전쟁이 안 생기고 백성들이 군대 끌려가지 않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용 교수께서 이제 세종을 비판하려고 해동청의 예를 드는데, 이제 당시 해동청이라고 불리우던 이 해청은 굉장히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상품이 아니 최고의 그런 그 조선에 나오는 물품이었는데, 왜냐하면 황제가 여기다 사냥하다가 매를 얹고 다니다가 저기 뭐 꽁 한 마리를 어떤 짐승을 잡아서 딱 물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강아지가 어떤 던져놓은 뭐 하나 인형 하나 물어와도 그렇게 예쁘고 참 기특한데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오니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가장 영민한 게 조선의 해동청인데 1428년이면 세종 10년째입니다. 그때 해동청 3마리를 이미 잡아서 황제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2마리를 더 잡아서 보낸 거예요. 이 소식을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이 2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신하들은 이미 충분히 원하는 3마리를 보냈으니까 2마리는 그냥 우리가 보관해서 키우거나 바치지 말자. 그냥 또 보냈는데 추가로 보낸 것이 뭐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죽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많은 5마리 보내를 할 수 있으니까 보내지 말자고 그래요. 세종이 뭐라 그러냐. 근데 이미 이걸 잡으려는 이유가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잡았는데 이거 바치지 않으면 내 마음 불편하다. 나머지 2마리도 같이 보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정말 일종의 뭐 명나라 황제를 마음에 충분히 합족하게 못해서 안달을 사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 세종이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해서 황제의 마음을 살해했나 이것입니다. 4년 후인 1432년 11월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추가로 잡은 해청을 신하가 그냥 숨겨버립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지 않고 숨긴 것이 들통이 나요. 사신한테.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불쾌하면서 너희들 두고 보자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세종이 어전에서 회의하면서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의심의 실마리를 어깨에서 낳는다. 한자로 의심할 의자, 끝단자, 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종에 따르면 고려시대 때 가끔 중국 조정을 속이려다가 발각돼서 어떤 중국 황제의 노여움을 사고 그 때문에 국가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적이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선 건국한 다음부터 정성으로 4대에서 조금씩 지금 신뢰를 쌓아가는데 공교롭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의심의 실마리, 의단을 만드는 것은 마치 겨우 9길에 큰 흙을 쌓아서 만들다가 마지막에 한 삼태기, 한 바구니의 흙을 쌓지 않거나 엉터를 쌓아서 그동안 9길의 산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러워 겨우 쌓은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 그런 그 해청 문제 가지고 의심이 실마리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세종이 뭐 해동투뿐만 아니에요. 뭐 15,000피를 황제가 요구하면 또 열심히 모아서 보냅니다. 중국 사신들이 와서 또 그냥 엄청난 요구를 하거든요. 금강산 구경시켜달라, 마포를 만들어달라, 사서달라, 인삼을 달라. 세종의 편에 따르면 청구하는 물품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들어줍니다. 저는 그걸 왜 그랬을까? 세종이 대체 속마음이 뭐였을까를 하나 예를 보자면, 세종 14년에 이제 1432년인데요. 그때 5월 달에 명나라 황제가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조선의 소 1만 마리를 압록강 건너 요동, 즉 만주 지역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소를 다 모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거를 다 모아서 보내라. 참 그것도 일시에 보내는 것은 큰 소를 조선을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역시 어전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우선은 신하들이 우리나라 소들이 마침 병에 많이 걸려서 죽어서 별로 없으니 이번에 따를 수 없습니다. 버텨보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이제 대다수 신하들은 절반만 보내자라고 말을 해요. 즉 10,000마리니 5,000마리만 보내고 나머지는 못 보내겠다. 세종이 이제 물론 농사 짓는데 소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는 또 각별한 의미, 가족처럼 이제 늘 키우는 명나라에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우리 보내자라고 결론을 지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를 다 모아서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안위, 국가의 안전과 위협, 즉 전쟁보다는 덜 중요한 거 아니냐. 즉 명나라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전쟁이 터진 경우는 소가 중요하겠느냐, 전쟁이 중요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 외교 정책의 결정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주변적 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익이 있고 생존의 이익이 있어요. 국가 이익을 볼 때 생존의 이익은 전쟁 같은 것이 터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예요. 중대한 이익은요.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 국가 정책에 멀리 가는 그런 시책의 큰 위험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적 이익은 국가의 위신이라든가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소 6,000마리 이것을 모으는 것은 중요한 이익에 해당돼요. 임포턴트한 카테고리죠. 근데 전쟁은요. 서바이벌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전쟁을 당하고 국가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는 이 중요한 이익을 포기하고 이걸 지키자는 게 세종이 얘기했던 거죠. 국가의 안위보다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세종은 그해 7월부터 5월에 요청이 왔고 2달 후 7월부터 소 6,000마리를 6개 운으로 무리로 나눠서 요동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편지를 보내요. 1,000마리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소가 참 많이 나지 않습니다. 황제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또 몸집이 크지 않아요. 황제의 명령을 그러나 어길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전국의 소를 모아서 보낸다 라고 이제 내용을 보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세종이 굉장히 중용의 지혜로운 방법을 취했다고 봐요. 하나는 중국 황제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말말을 다 보는 겁니다. 중국 황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좋아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속을 불만 갖고 보낸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은 지나친 겁니다. 또 반대로 그냥 아예 안 보내는 것도 있죠. 그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세종은 보내되 우리 상황을 충분하게 소통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세종의 판단과 조치가 주요했다고 보는 것이 그해 10월 달에, 7월부터 보내는데 3개월 후에 명나라 황제가 편지를 보내요. 외교문서를. 내가 조선의 황제, 조선 왕의 편지를 보니까 탁월하게 어진 임금이라는 것을 내가 보고 그 판단에 감복했다고 말을 해요. 감탄했다. 그러니 조선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우리를 신뢰관계를 쌓고자 하니 지금까지 보낸 6,000마리만 보내고 더 이상은 4,000마리는 보내지 마라. 면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 보너스를 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신들이 갔을 때 명나라 사신이 굉장히 요구하는 게
조선 백성들이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 앞으로 황제의 그런 그 편지에 들어있는 것 외에는 사신이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마라. 그래서 조선의 큰 골칫거리인 사신들이 잡다한 요구를 물리칠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일종의 저는 외교적 승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세종은 오히려 지성스러운 사대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오히려 나머지는 같이 풀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선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하던 중국 사신들의 엄청난 그런 조선 방문과 감시, 또 명나라의 과도한 요구를 줄이고 양국 간의 신뢰를 쌓는데 주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역대 왕들의 조선 초기에 그런 그 사신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한번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조선 태조 이성계 때 제위 7년간 총 9명의 사신들이 옵니다. 따져봤더니 연평균 1.28회 정도가 사신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종은 워낙에 짧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왔고, 태종 때 제위 18년 동안에 50번의 사신이 와요. 즉 매년 2.77, 매년 3번 정도가 사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신이 오면요, 압록강 건넌 의주부터 해서 평안도, 서울까지 완전히 그 주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또 대접하느라고 온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놀랍게도 세종 때, 세종은 32년간 제위했었죠. 36번을 옵니다. 그 후반부로 거의 없어져요. 1.27년, 1년에 한 번 내외 정도가 오고 사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신이 오지 않아도 우리하고 좋은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종부터는요,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0.64, 점점 한 번 내외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하고 명나라가 신뢰관계가 돈독히 생겼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소를 바치고 해동청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위험, 전쟁의 위험을 막고, 전쟁을 막고 외교관계를 돈독히 해서 더 많은 국가 이익을, 예컨대 이제 세종께서 제위 15년 그 해에 지금 파저강 토벌이라는 중국 국경을 건너서 여진족을 토벌하는 중국 땅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중국이 승인을 하고 여진족 등을 우리로 제압하게 하는 그런 그 재량권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정적인 국가 이익이고, 그게 나중에 조선 그 사군 육진 개척하는데 큰 그 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저는 중요한 국가 이익이고, 그게 바로 세종의 의도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너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잘 못 믿겠다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만, 실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이 군사 문제까지도 너무 인륜의 문제,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서 결국은 군대 문화, 어떤 군 조직, 전쟁의 문제, 군사에 대한 문제가 기강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최윤덕 장군이 아까 파저강, 지금의 혼강 그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압록강변을 다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함경도에서도 내려오고 아래 의주에서도 올라오고 한양에서도 쭉 군대를 끌어서 1만 5천 명을 모으는데 이 군대를 사람들이 제때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데 4월 10일까지 강계 지역으로 다 모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령을 어긴 거죠. 군령을 어긴 거죠. 또 왔다가 그냥 전쟁 행군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군법을 어긴 거죠. 사실은 군법으로 다 목을 잘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용 교수는 이 세종께서 이렇게 다 오지 못한 사람을 목을 베 죽이면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냐.
사람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지 말자라고 자애로움을 베풀어서 오히려 이게 이제 전쟁에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록의 그 대목을 보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종은요, 실록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종실록에 있는 대목인데, 이용훈 교수께서는 위에서 군사가 위가 어긴 거죠. 기부도, 그 기한을 어겨서 도착하지 않고 또는 대오를 이탈한 자는 법에 의해서 군법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 목을 베서 죽여야 된다. 근데 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면 죄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좋지 못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들어서 세종께서 군사 문제를 아름답지 못하다. 많은 사람 죽은 걱정해서 반대하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이거 굉장히 엉망이 됐다. 조선의 군국의 문제가 윤리의 문제로, 인륜의 문제로 함으로써 군대를 망쳤다. 그것이 그 군대를 어떻게 조선을 이끌어갈까, 나라를 지켰을까 의심스럽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빠뜨렸어요, 이분이요. 먼저 안 왔을 때 죽이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가 만약 또 죄를 묻지 않으면, 부죄지 묻지 않으면, 죄를 안 주면 군령이 엄하지 않게 돼서 또 굉장히 어려워진다. 군령이 엄하지 않은 것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물어봐요, 세종께서. 그러니까 어느 하나 오지 않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불쌍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군령이 어기지 않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또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앞부분만 들어서 세종이 아주 인간적인 것 때문에 군대 기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을 뒤집어 씌우거나 엉뚱하게 말을 왜곡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실록의 내용까지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는 데 앞장설까. 저는 참 궁금하고 대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참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노비 문제에 대해서 세종께서 종모법을 제정한 건 사실이에요. 여자 노비. 근데 종모법을 왜 제정하느냐 부분이 굉장히 곡해되어 있어요. 양반들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종이 양반들이 끌려서 종모법, 여자 어머니 신부를 따르게 했다라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사실이 아니거든요. 또 게다가 양천 교혼을 장려, 묵인, 방조함으로써 노비 폭증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거짓으로 이제 곡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종이 노비의 폭증의 원흉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세종이 군사 문제까지도 이렇게 엉터리로 인간적으로 해서 국가 기강을, 군대 기강을 무너뜨려서 조선 군대를 약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금 보았듯이 세종은 그런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사람 목을 베 죽일 수가 있고 또 내버려 두자니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신하들하고 의논하는 거에 대해서 뒷부분을 쏙 빼버리고 가려놓고 이것만 가지고 세종이 인간적으로 국가 군대 기강을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망쳤느냐? 파저강에 토벌을 하러 갔을 때 최은옥 장군이요 완벽한 성능을 거둡니다. 이 교수는 그런 의료와 달리 완벽한 대승을 거뒀거든요. 결과적으로도. 근데 그런 것을 왜 빼버리고 그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제 평가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이른바 불위의 부분. 그런데 불능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생각도 못했고 그 당시 관행이나 모든 조건들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하지 않았느냐. 어떤 분이 예컨대 아니 왜 코리아에서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핵무기 만들고 왜
슈퍼 경제 강국이 안 됐느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뭐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뭐였느냐? 라고 후대가 평가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불능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아는 걸 가지고 왜 노비 제도 이런 걸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역사에 대한 무지이고 폭력이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혹시 생선 좋아하세요? 네. 잘 드시나요? 네. 우리 맛있게 먹는 생선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 생선 권리 옹호론자가 생겼다고 보여져요. 동물 권리 옹호론자가 지금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생선을 마구 잡아먹은 야만인이다. 라고 우리를 몇십 년 뒤에 매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네가 당신 와서 그럼 당신 지금 와서 이 상황에서 생선이 먹으면 안 되는지를 설득해봐. 그러지 않고 저는 그와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가능 영역을 보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대한 몰지각하고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세종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할 수 있었는데 그 세종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다음번부터는 하나하나 그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